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참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제가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져버려서 이제는 그만두었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항상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여러분과 책으로 소통하는 시간도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었고 그로 인해 지독한 무기력증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니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하기 싫다, 쉬고 싶다라는 생각에 온몸을 지배해버린 거죠. 지금은 극복했냐? 라고 물으신다면 아직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도 어떻게든 무기력에서 벗어나 보려는 저의 작은 몸부림이에요. 하나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과 좋아요가 저에겐 엄청 큰 힘이 됩니다. 오랜만에 돌아오는 건데 또 빈손으로는 올 수 없죠. 그래서 작은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깊은 밤 위로를 요리하는 식당이라는 책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심야식당이라는 일본 드라마가 떠올랐는데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온종일 각자의 세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녹초가 된 이들이 찾아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위로를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서죠. 입안에서 스르르 풀어지는 소 볼살 레드와인 조림부터 다디단 애플파이까지 이야기 곳곳에서 등장하는 프렌치 요리는 등장인물들의 몸과 마음을 채우는 동시에 이야기의 맛을 돋웁니다. 과묵한 셰프 기노사키와 상냥한 소믈리에 스스미가 내놓는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위안의 요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도 이 소설에 나오는 식당처럼 지친 하루 잠시 생각을 비우고 위로를 받는 작은 피난처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세찬 밤이었다. 창밖의 대로변으로 사람들이 지나간다. 가게 안에 휘황찬란한 불빛에 이끌려 몇 명은 들어올 법도 한데 그대로 지나친다. 내가 일하는 패밀리 그릴 시리우스 아사쿠사 가미나리몬 거리점은 라스트 오더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노게스트,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게 올겨울 최강 한파가 덮친다고 세상이 야단법석이다. 좋아. 오늘 밤은 집에 일찍 갈 수 있겠다. 내겐 매장 매출보다 그게 훨씬 기뻤다. 레스토랑 패밀리 그릴 시리우스는 도쿄와 가나가와에 매장을 두고 있는 체인점이다. 내가 아사쿠사 지점으로 이동한 지 올해로 6년. 그 전에 일하던 곳은 세련된 도쿄만 일대의 매장이어서 고급 아파트 주민이 주요 손님층이었다. 그러다 단번에 수수한 동네의 매장으로 왔다. 물론 체인점이라서 가게의 분위기나 메뉴는 변함이 없지만 고객층은 확 달라졌다. 지역 주민보다 관광객이 압도적으로 많아 매일 정신이 없다. 출근길을 생각해 히큐훈에 위치한 1인 가구 빌라로 이사하길 잘했지. 이렇게 매일 녹초가 되는 상황에서는 도무지 오랜 시간 전철에 몸을 싣고 흔들리며 갈 수 없다.
이런 추운 밤에는 조금이라도 일찍 집에 가서 오랜만에 목욕물을 받아놓고 느긋하게 몸을 데우고 싶다. 퇴근하고 오자마자 급탕 버튼을 눌렀다. 선택한 베스솔트는 라벤더. 빌라의 좁은 욕실에는 피로 해소와 숙면 효과를 강조하는 입욕제가 즐비하다. 어느 것도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따뜻해진 몸으로 침대에 기어 들어가니 몸에 힘이 스르르 빠지면서 기적적으로 잠의 꼬리를 붙잡았다. 여전히 바람이 세차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멀리서 빈 깡통이 나뒹구는 소리가 들린다. 맞은편 공원의 상록수가 와삭대는 소리에 솟아오르는 불안감을 애써 억누른다. 여기서 정신이 맑아져 버리면 모처럼 잡은 졸음이 달아나고 만다. 괜찮다. 잘 수 있다. 잠이 온다. 오늘 밤은 푹 잘 거다. 거기서 의식은 끊겼다. 소란스럽다. 초인종? 알람 소리? 눈 깜짝할 사이에 아침인가 싶을 만큼 골아 떨어졌나. 더 자고 싶은데 밖이 시끄럽다. 하는 수 없이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확인하자 침대에 누운 지 아직 1시간밖에 지나 있지 않았다. 그래도 잠깐 잠이 든 모양이다. 다시 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 조금 더 있고 싶었다. 하지만 인터폰에 이어 쿵쿵쿵쿵 누가 현관문을 세차게 두들겨 댔고 이번에야말로 나는 벌떡 일어났다. 한밤중이다. 무슨 일인가 싶어 숨을 죽인다. 틀림없이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무서워. 나는 침대 위에서 몸이 굳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나고모 씨! 나고모 미모샤 씨! 일어나요! 큰일 났어! 옆집에 사는 집주인 목소리다. 나는 그제야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렸다. 뭔가 타는 냄새가 난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 설마? 안 돼. 이쪽으로 오지 마. 내 바람과는 달리 사이렌은 빌라 앞에서 멈췄다. 커튼을 뚫고 들어온 적색등 불빛이 벽을 붉게 물들었다. 미모사씨! 불이야! 나는 침대를 뛰쳐나와 정신없이 잠옷 위에 청바지를 껴입고 스웨터를 뒤집어 쓴 다음 코트와 출퇴근길에 매는 배낭을 챙겨 현관문을 밀었다. 문을 열자마자 매캐한 냄새가 확 끼치며 눈과 코가 찡해졌다. 참지 못하고 기침이 튀어나왔다. 살았다. 뛰어! 집주인도 콜록대며 내 팔을 덥석 잡았다. 어디에 불났어요? 나와 집주인은 5층짜리 빌라 1층에 살고 있다. 옆을 둘러봤으나 같은 층에선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다. 탄내만 강렬하게 풍겼다. 위층이야. 이 집 중 한 곳에. 얼른 뛰어! 집주인은 내 손을 잡아 끌며 입구 쪽으로 달렸다. 소방대원 몇 명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1층 안쪽 복도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젊은 남자가 맨투맨 차림으로 뛰쳐나왔다. 빌라 밖에는 구경꾼들이 상당히 모여 있었다. 소방차도 속속 도착했다. 조심스레 돌아보니 2층 창문에서 불길이 거세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선명했고 강풍에 휩쓸려 몸을 비틀듯 더욱 위쪽으로 기어올랐다. 이렇게 격렬하게 타는 불꽃을 본 건 처음이었다. 다리가 덜덜 떨려 순간적으로 집주인에게 매달렸다.
2층 깨진 창문을 향해 소방차 호스에서 물이 세차게 뿌려지고 있었다. 창문 윗부분에서 검은 연기가 매섭게 치솟았다.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도 명확하게 보였다.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맨투맨 남자는 추운 듯 손으로 두 팔을 문대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 괜찮을 거야.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서 타진 않을 거야. 그보다 저기 무카이 씨 집인데 피했겠지? 분명히 어딘가로 잘 피신했을 거야. 어느새 나를 두 팔로 안아주고 있던 집주인이 자신에게 타이르듯 중얼거렸다. 건물 안 타겠죠? 나는 확인하듯 반복해서 물었다. 불타고 있는 곳이 내 집 바로 위층이었으니까. 당연하지. 아마도. 집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진화 작업 중인 광경을 지켜보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소방대원들은 길게 느린 호스로 건물 바깥쪽과 안쪽, 양쪽에서 불길에 접근하는 듯 했다. 창문을 겨냥한 방수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불길이 조금씩 밀려나자 구경꾼들로부터 안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물대포의 기세는 거셌고 창문을 벗어난 물줄기는 가차없이 외벽을 타고 땅으로 떨어졌다. 2층 베란다는 물바다가 됐는지 바로 아래에 있는 내 집 베란다에도 폭포처럼 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와 집주인은 어느새 꼭 끌어안은 채 그 모습을 응시했다. 이가 달달 떨린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감 때문인지 모르겠다. 아니, 둘 다다. 한겨울 한밤중에 집을 잃었으니까. 와, 그 와중에 대단하시네. 귀중품 갖고 나온 거예요? 맨투맨 남자는 내 등의 배낭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집에 있던 차림 그대로인데 나만 배낭을 메고 있었다. 어쩐지 부끄러워져 남자에게서 등을 돌리고는 고개를 위로 들었다. 소방차의 조명과 아직도 감도는 매캐한 연기 탓에 확실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머리 위로 별이 총총 떠 있는 듯 했다. 와, 저러면 바로 아랫집은 완전히 침수겠네요. 딱하네. 또다시 남자가 전곡을 짚었다. 불길이 잦아들었는데도 소방대원들은 계속해서 물대포를 가차없이 뿌려댔다. 완전하게 진화가 확인될 때까지 분명 계속되겠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이 내 집으로 쏟아졌을까? 이미 우리 집 베란다에서 넘쳐 흐른 물이 부진의 잔디밭으로 세차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꼭 나이아가라 폭포 같다. 나는 하늘을 다시 올려다봤다. 한동안 보지 않았던 시리우스를 찾으려 필사적으로 눈을 부릅떴다. 큰일 날 뻔했네. 스미다구 히가시무 코지마. 변두리 느낌 물씬 나는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에 승합차를 세운 가네다 씨는 진심으로 안 됐다는 표정으로 뒷좌석에 나를 돌아봤다. 그나저나 짐은 그걸로 되겠어? 나는 무릎 위에 종이봉투를 고쳐 안았다. 네, 전부 물에 잠긴 데다 냄새가 배어 도저히. 화제 후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이해 그대로 출근한 나는 저녁이 돼서야 다시 빌라로 돌아왔다. 그러나 물난리가 난 집에서 가지고 나온 건 몇 개 없었다.
예금 통장 등의 귀중품과 빌라 임대 계약서 모두 다 젖었지만 없으면 곤란하다. 그 외에는 아예 건질 수가 없었다. 바라지점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내 집은 온통 물바다가 됐고, 더구나 그 흐름을 가득 머금은 물은 눈과 코가 따가울 정도로 강렬했다. 마른다 한들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나는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다. 그럼 갈까? 가네다 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엑셀을 밟았다. 낡은 동네의 낯익은 풍경이 멀어져 간다. 매일 바라보던 스카이트리가 석양을 받아 휘황찬란했다. 나는 그 날씬한 자태에서 한동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내가 향하는 곳은 분큐구에 있다는 회사 기숙사다. 아니, 정확히는 과거에는 기숙사였지만 지금은 비품 보관소가 돼버린 창고다. 가네다 씨가 맨날 창고라고 불러서 나도 창고라고 부르는 곳. 오늘 밤부터 그 창고가 내 임시 거처다. 어젯밤 이후의 전말은 이렇다. 돌아갈 곳을 잃은 나는 집주인의 집에 묵게 되었다. 집주인은 1호와 2호를 리모델링으로 터서 널찍하게 살았다. 내 집은 물바다가 됐건만 놀랍게도 바로 옆집은 연기 냄새 말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정말이지 철근 콘크리트로 하길 아주 잘했어. 할머니 덕분이야. 집주인의 가족은 대대로 이 동네의 지주답게 몇 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공동주택은 무조건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집주인은 소방대원의 부름을 받고 나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그동안 나는 낯선 집에서 무릎을 끌어안은 채 떨고 있었다. 신경은 곤두섰고 몸에 밴 연기 냄새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퇴근하고 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 도무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 돌아온 집주인은 몸이 얼었는지 코코아라도 마시자며 뜨겁고 달콤한 코코아를 내왔다. 이 집은 정전도 되지 않았고 가스도 사용할 수 있는 듯 했다. 내 바로 윗집에서 불이 나다니 불공평하기도 하지. 그러나 화를 낼 기력도 없을 만큼 지쳐 있었다. 무카이 씨가 잠자리에서 담배를 피웠던 모양이야. 직접 신고했다나 봐. 하지만 연기를 많이 마셔서 구급차로 옮겨졌다네. 자기 손으로 어떻게든 꺼보려고 했던 것 같아. 집주인은 코코아의 입김을 불어넣으며 따끈따끈한 정보를 들려주었다. 나는 내 윗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몰랐다. 촉이 지나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에서 단념하지 않으면 못 빠져나간다고 해요. 빠져나갈 길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회사 방제훈련 때 배운 지식을 선보이자 집주인은 감탄한 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 문도 뜨거워져서 좀처럼 열지 못했을 거라고 소방대원이 그러더라고. 그건 그렇고 이런 일은 처음이네. 어떻게 해야 하나. 저야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하자마자 눈앞이 어두워졌다. 전부를 잃었다. 이 빌라는 역에서 가까운 만큼 인기가 많아 언제나 빈집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다시 말해, 내가 옮길 수 있는 집도 없다는 말이다. 고향집은 군마에 있어 가깝다고 할 수 없고, 남자친구는 고사하고
신세질만큼 친한 친구도 없다.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다. 회사에 상담할 수밖에. 평소에 막 굴려대니까 이런 때만큼은 도움을 받아야 수지가 맞는다.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새웠고 조간신문이 도착한 타이밍에야 나는 집주인에게 수건을 빌려 세수를 했다. 신문 배달원도 빌라의 참상에 놀랐을 것이다. 출근 다녀올게요. 내 말에 집주인은 깜짝 놀랐다. 오늘 같은 날도 출근하게? 당연히 출근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았다. 가봤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게 뻔한데. 그러나 나는 패밀리 그릴 시리우스 아사쿠사점의 점장이다. 오늘은 다른 정직원이 쉬는 날이라 내가 먼저 가서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가게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바로 직원의 90%를 아르바이트생이 차지하는 음식점의 현실이다. 어젯밤 정신없이 청바지를 입고 배낭을 메고 뛰쳐나온 건 잘한 일이었다. 배낭에는 지갑과 교통카드가 그대로 있었고 가게에 가면 유니폼도 있다. 나는 만류하는 집주인을 뒤로하고 평소처럼 빌라를 나섰다.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본사 단축 번호를 눌렀다. 이 시간에 전화를 받을 사람은 가장 일찍 출근하는 총무부장이라는 것도 알았다. 총무부장 와쿠이 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숨 쉬는 것도 잊은 사람처럼 어젯밤에 일어난 일과 집을 잃은 사실을 보고했다. 예전에 와쿠이 씨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어서 여러모로 친절하게 대해줄 걸 알고 있었다. 와쿠이 씨는 잠시 기다려봐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더니 내가 점심 영업을 하는 동안 모든 얘기를 끝내놓았다. 그는 곧바로 창고의 관리인에게 연락해 사용할 수 있는 방이 있는지 확인한 동시에 다른 지점의 직원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내가 조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다. 이럴 때는 체인점에서 일하고 있어서 다행임을 실감한다. 이어 와쿠이 씨는 친절하게도 창고를 관리하는 설비부에 가네다 씨를 불러다 주었다. 빌라에서 들고 나올 짐이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확인해 볼 것도 없이 나는 이미 모든 물건이 물에 잠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네다 씨가 눈치껏 고무장갑까지 가지고 와준 터라 반나절 만에 조심스레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참상을 본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부엌도 옷장도 온통 거무스름한 물에 잠겨 있었다. 언젠가는 입을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충동 구매한 원피스는 태그가 달린 채로 물에 잠겼고 보너스를 털어 산 소가죽 가방은 쭈글쭈글해져 있었다. 아무리 화재보험금이 나온다고 해도 이들을 손에 넣을 때의 기쁨은 돌아오지 않는다. 물에 젖었을 뿐 아니라 냄새까지 밴 탓에 애용하던 먹잔조차 정성껏 씻어낸들 쓸 마음이 들지 않을 듯 했다. 비록 잠만 자던 집이라고는 해도 취직 후에 내 모든 것이 이곳에 꽉 차 있었다. 집주인과 물건들의 폐기를 의논해야겠지만 일단은 당장 생활할 거점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했다. 최소한의 필요 서류를 찾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욕실에 있는 베스솔트 병 몇 개를 종이봉투에 담았다. 당분간은 잠에 들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았다. 가네다 씨의 운전은 놀랄 정도로 부드러웠다. 운전 잘하시네요. 라고 말하자 여인을 태웠으니까 라면서 웃다가
이건 성희롱 발언인가? 하면서 당황해하는 모습이 귀여웠다. 설비부의 가네다 씨는 종종 유리컵이나 접시 등의 비품을 싣고 지점 사이를 오간다. 그래서 이런 운전이 몸에 밴 듯했다. 저는 가네다 씨가 창고 관리인인 줄 몰랐어요. 심지어 창고가 옛날에 기숙사였다는 것도 이제 알았고요. 평소에 가네다 씨는 본사에 있다. 매장 설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려가기 때문에 내겐 총무부의 와쿠이 씨와 마찬가지로 의지가 되는 존재였다. 비품 관리도 설비부 일이니까. 원래 예전에는 내가 기숙사 관리인이었어. 아내와 입주해 살면서 말이야. 경기가 좋았던 시절에는 우리 회사도 직원이 많았고 지방에서 온 젊은 친구도 많았지. 직원 기숙사는 항상 만실이었다네. 나는 패밀리 그릴 시리우스가 활기를 완전히 잃고 난 후에 입사했다. 모 회사인 주식회사 오이노는 현재 운영 중인 도쿄, 가나가와뿐만 아니라 간사이 지방에까지 지점을 갖고 있었다. 널리고 널린 음식점들에 푹 파묻혀버린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핸들을 잡은 가네다 씨는 옛날 이야기를 이어갔다. 베테랑 직원들이 명예퇴직으로 많이 줄어든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 흥미로웠다. 그리워. 지금은 그때랑 비교하면 점포수도 직원도 거의 절반이지. 기숙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폐쇄한 게 15년쯤 됐나. 자사 건물에다 위치도 좋고 문 닫은 매장의 비품은 다른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보관해 두자고 해서 그대로 창고로 쓰고 있지. 나도 기숙사 관리인에서 설비부로 소속이 바뀌었지만 하는 일은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아. 가끔 불필요해진 물건을 창고로 보내긴 했지만 솔직히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보낸다고 해도 택배가 아닌 식자재를 납품하러 오는 자사 공장 트럭에 넘겨주면 그쪽에서 창고로 옮겨주는 식이었다. 주소를 적을 필요가 없었다. 차는 스미다강을 건너 도심으로 향했다. 본사가 지오다구에 있고 진보초의 1호점과 신주쿠나 이케부쿠로에도 매장이 있으니 예전 기숙사가 도심에 있는 것도 이해가 갔다. 가네다 씨는 기숙사가 폐쇄된 직후 부인을 잃었다고 한다. 괴로운 일이 겹쳐 힘들었다고 말하는 가네다 씨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당시에는 결코 웃을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도 창고 관리인으로 계속해서 예전 기숙사에 남아있는 건 회사도 그의 사정을 감안해 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평소 매장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흔쾌히 아사쿠사까지 와주는 가네다 씨에게는 늘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원래 기숙사 관리인이었다는 얘기를 듣자 이상하게 수긍이 갔다. 다 왔어. 운전석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창밖으로 커다란 병원 건물이 보였다. 줄지어 늘어선 건물들 사이를 달려 길은 어느새 복잡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30분도 채 안 걸렸는데 아주 낯선 장소에 온 것 같아 갑자기 걱정스러웠다. 그나저나 재난을 당했네. 창고라서 불편한 게 많겠지만 부담 없이 뭐든 얘기해. 자, 도착. 분쿄구 중심지 빌딩과 아파트가 즐비한 골목이었다. 차는 4층짜리 길쭉한 빌딩 앞에 멈춰섰다. 주변에도 비슷한 건물들 뿐이어서 내일 밤에 무사히 찾아올 수 있을지 점점 불안해졌다. 이 언덕을 내려가면 하쿠산 거리, 바로 앞에는 고라쿠엔 유원지고 출퇴근은
오차노미즈역보다 스이도바시역이 가까우려나? 자, 먼저 내려. 안 그럼 내리기 힘들어. 가네다 씨가 뒤를 돌아보며 재촉하여 짐을 안고 차에서 내렸다. 빌딩 1층은 현관 옆이 차고로 되어 있는데 무척 좁았다. 가네다 씨가 차를 후진시키는 동안 나는 골목을 나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네다 씨의 말대로 건물 사이로 도쿄돔 호텔이 보였다. 친구 결혼식 때 딱 한 번 방문했을 뿐인데 왠지 익숙하게 느껴지는 건 저 건물이 완전히 거리의 랜드마크가 되었기 때문일까. 내가 두리번거리는 동안 가네다 씨는 차폭이 아슬아슬할 정도로 콘크리트 벽에 바짝 붙어 한 방에 주차했다. 곧이어 운전석 문을 살짝 열고 매끄럽게 빠져나왔다. 가네다 씨, 날씬하네요. 이 나이에 그런 말을 들어본들. 가네다 씨는 푸석한 얼굴을 찡그리며 웃었다. 그 표정을 보고서야 긴장이 풀렸다. 과거에는 만실이었다는 기숙사도 이제는 벽이 갈라진 낡은 창고에 불과하다. 1층 안쪽 방이 가네다 씨에 거쳐 바로 앞쪽은 식당으로 쓰였던 넓은 공간이지만 가게에서 옮겨다 놓은 테이블과 의자로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온통 먼지로 뒤덮여 있어 언젠가 쓸 날이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적어도 우리 매장에서는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2층부터는 다다미가 6장 깔린 방이 층마다 3개씩 있었는데 2층은 모두 비품으로 가득 찼고 내가 쓸 방은 3층에 올라와 바로였다. 미안하지만 화장실과 욕실은 1층이야. 나와 같이 써야 해. 기숙사일 때부터 욕실과 화장실은 공용이었는데 입주자들이 사용하던 지하의 넓은 욕실과 화장실, 1층 식당에 병설된 주방은 수도를 잠가둔 상태라 가네다 씨가 쓰는 곳을 사용하라고 했다. 가네다 씨가 청소를 해뒀다는 내 방은 말끔히 정리돼 있었다. 침대와 선반 이외에는 가구가 없고 이불은 가네다 씨가 손님용 이불을 빌려주었다. 오전 내내 밖에 널어놨는지 포근한 햇살 냄새가 났다. 방 확인만 끝내고 품에 안고 있던 종이봉투에서 베스솔트를 꺼내 1층으로 내려갔다. 오늘 중으로 세면도구와 갈아입을 옷 등 최소한의 물건을 사둬야지. 일단 카드가 있어 당장의 장보기는 문제 없지만 앞으로 생활을 다시 꾸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새삼 잃어버린 것의 크기에 놀랐다. 지금은 눈앞의 일만 생각하기로 하고 불안은 모조리 머리에서 쫓아냈다. 가네다 씨, 베스솔트 욕실에 둬도 될까요? 괜찮으면 가네다 씨도 사용하세요. 피로가 풀릴 거예요. 빗자루로 현관 앞을 쓸고 있던 가네다 씨는 기뻐하는 것 같기도 부끄러워하는 것 같기도 한 기색으로 써도 돼? 고마워. 라고 말했다. 나가려고? 네. 아무것도 없어서 필요한 물건들 좀 사오려고요. 그러면 하쿠산 거리로 나가서 고라쿠엔역 쪽으로 가면 돼. 그리고 이것 좀 봐. 가네다 씨가 나를 손짓으로 부르며 현관 앞에 작은 화단을 가리켰다. 콘크리트의 기초 부분이 그대로 튀어나온 듯한 작은 화단에 가느다란 줄기가 뻗어나와 은청색의 촘촘한 잎을 빽빽하게 달고 있었다. 이거 맞아. 은엽 아카시아, 미모사 나무지. 가느다랗긴 해도 봄에는 착실하게 꽃을 피워. 나고모 점장 이름이 미모사라고? 오늘 와쿠이 씨에게 들었다네.
보통 이름을 안 부르니까요. 본사 회의 때 점장이라고 부르면 모두가 돌아봐요. 본사 회의는 각 지점의 점장들만 출석하니 그렇겠네. 가네다 씨는 재밌다는 듯이 웃더니 차분히 말했다. 미모사라. 좋은 이름이군. 할머니가 지어주셨대요. 할머니 집에도 큰 미모사 나무가 있었는데 무척 좋아하셨던 모양이에요. 꼭 아내 같군. 아내도 좋아했어. 가네다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서 미모사 가지를 바라봤다.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불안하기만 했는데 이제야 약간 즐거움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